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시험 중에서도 공법 과목은요, 말 그대로 법이고요. 용어가 참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시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단순한 암기로는 공부가 정말 더 어려워지고요. 이 용어 하나하나를 좀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공법 과목을 정말 잘 공부하면서 고득점 할 수 있는 팁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정말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조성재 교수님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루하루 정리해 보시면서 놓친 부분이 있으셨다면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한번 책을 펼쳐 보셔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의 대가 조성재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교수 조성재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목 농지법인데요. 농지법은 2문제 정도 출제되지만 공법에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또 다른 중개법이나 또 농지 정책에 관한 학계론, 또 등기법, 농지 취득자격증명 다른 과목까지 다 아우르면 한 노댓 문제가 출제되는 법이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또 다른 과목에서는 출제되지만 또 자세히 다룰 수가 없거든요. 공법에서 자세히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단 농지법은 농지에 적용되는 거죠. 말 그대로 농지. 그럼 농지가 뭐냐? 농지가. 그러면 그 지목하고 약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농지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에 보면 지목이 28가지로 돼 있어요. 전, 답, 과수원, 장, 도 뭐 이런 쭉 해가지고 28가지가 있잖아요. 그 8가지 지목 중에 일단 3가지. 그게 전, 답, 과수원. 이건 농지예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돼 있으면 농지입니다. 근데 이제 28개 지목 중에 나머지 그럼 25가지 있잖아요. 전, 답, 과수원 아닌. 자, 이것도 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목이 무조건 전답과수원이 아니라고, 농지도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답과수원이 아니더라도 농작물을 경작한다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또 농지를 개량하는 시설, 이따 보면 제방이라든가 또 농로, 수로, 거기다 직접 농사는 안 짓지만 그 농지를 개량하는 시설이잖아요. 그것도 농지예요. 농로도 농지예요. 수로도 농지예요. 댐도 농지예요. 저수지도 농지예요. 자,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도 말이죠.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즉 비닐하우스, 뭐 버섯 재배사, 온실 이런 것도 다 또 축사, 그것도 이제 건물이지만 그것도 농산물, 축산물 하는 곳이니까 농지다. 그래서 요 용어가 더 중요합니다. 전답 과수원보다. 그래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 과수원 같은 경우가 대표겠죠. 다년생. 그리고 농지 개량 시설의 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어도 농지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주의하실 게 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닐 때는 3년 미만으로만 농사지면 농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이 아닐 때는 3년 이상 농사지어야 돼요. 1년이나 2년만 농사진 건 농지가 아니에요. 또 초지도 원래 농지인데요. 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관령 목장 같은 경우는 초지법이라고 법이 따로 있어요. 농지법보다 더 특별법인 초지. 초지랑 풀밭 이 말이에요. 초지법 적용되는 건 특별법인 초지법이 적용되니까 농지법이 적용 안 되는 거고. 자, 임야도 농사 지면 농지예요. 임야도 전답 과수원이 아니어도 농사 지면 농지라 그러죠. 그런데 임야는 전용, 산지 전용, 그 산을 개간, 산지 전용이라는 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 말 그대로 농사 지려면 개간해야 되겠죠. 이 산지 전용이라면 개간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개간을 하고 농사 지면 농지인데 개간을 안 하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산인데 개간도 안 하고
거기다가 과실나무 심었어요. 이게 산인지 과수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다음 중 농지냐 아니냐 할 때는 요 세 가지가 늘 정답으로 등장하니까 즉 전답 과수원이 아닐 때는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 3년 미만 농사 졌을 때는 또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또 임야는 농지 산지 전용을 하지 않고 다년생 식물 재배하면 농지가 아니다. 그 정도가 그래서 농지 개념 아셨어요? 왜 농지 개념은 중요하냐면요. 농지 전용이라는 게 시험에 자주 출제된단 말이에요. 농지 전용이라는 건 뭐냐?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농지를 알아야 농지 외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농지 전용하려면 허가받아야 돼요. 함부로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농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허가받아야 돼요. 그럼 과연 그 농지가 뭔가를 알아야지. 예를 들어 논에다가 나무를 심는다. 논에다 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심는데 과일나무냐 일반 나무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만일 과일나무 심는다. 그냥 하면 해도 돼요. 왜냐하면 농지가 농지니까요. 왜냐하면 과수원도 농지잖아요. 그렇지만 논에다가 소나무를 심는다. 이건 농지 전용입니다. 왜 임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요. 농지가 농지 외로 가니까 요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요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게 농지 전용인 거니까. 자, 어쨌든 농지 개념은 잘 아셨으면 여러분들 이제 계량 시설의 부지가 뭔가 모르면 뭐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는 쉽게 알 수 있는 말이죠. 유지라는 게 저수지예요. 물 머물 유자잖아요. 이 삼수가 들어가면 다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양수 시설, 배수 시설. 물을 끌어올리는 게 양수고 빼내는 게 배수죠. 거기다 직접 이거 다 농사 짓지 않지만 농지다. 또 생산, 시설, 온실, 버섯재배사 이거 다 건물 져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 농축산물 생산하는 거니까 농지다. 자,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아까 거기 내용을 제대로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압축 요약 정리해 놓은 거고. 자, 농업인, 농업법인이 바로 농업 경영체인데 아무나 이제 농업인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규모가 있어요. 규모가 뭐 1000제곱미터, 또 뭐 330제곱미터. 왜 330 나오면 100평이죠. 100평. 그래서 330, 660 이런 게 우리 공법에 자주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하나 외울 건 아니라 규모, 또 종사 일수.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는 1년에 뭐 90일 이상. 또 이 축산업은 뭐 120일 이상. 뭐 종사 일수가 기준인 경우도 있고 규모가 기준 100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또 이게 대가축이라는 건 소나 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큰 가축. 이 중가축은 돼지가축, 중간 크기. 여기 소가축은 소가 아니고 등치가 작은 거, 뭐 염소, 개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규모로 뭐 2마리, 두라는 건 2마리, 두랑 머리도 짜잖아요. 짐승은 머리로 세는 게 편하잖아요. 2마리, 10마리, 100마리. 뭐 가금이라는 건 꿩, 닭, 오리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그게 가금이죠. 그게 천수. 그것도 머리 숫자예요. 그다음에 꿀벌 식구는 무리군자. 꿀벌은 무리 지어서 하니까 군이 그 다는 세는 단위예요. 어쨌든 이렇게 규모라든가 또 종사 일수라든가 또 마지막은 판매액. 일간 농사져 갖고 1년에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게 이제 농업인이다. 왜 이 농업인 기준은 중요하느냐? 농업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말 체험용용으로 300평까지밖에 취득 못합니다. 1000제곱미터까지만. 그래서 또 농업인 개념도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제한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무제한.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지 소유 상한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토지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읽어보시면 그 소작농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골고루 토지를 갖도록 한 사람이 많이 못 갖게 상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농사꾼들 다 없어지고 시골 가보면 다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계화 영농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상한을 폐지하고 농사 질 사람은 무한정 농지를 소유해서 기계화 영농하라고. 지금 상한이 폐지됐어요. 농업인한테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농업인 개념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뭐 하나하나 숫자를 못 외우더라도 규모 기준,
종사 일수 기준, 판매액 기준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건 좀 아셔야 돼요. 뭐 소 한 마리 키우고 나 농사 짓는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 텃밭 상추 몇 포기 심어놓고 농사 짓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뭐 하루 이틀 농사일하고 소 키우고 하루 이틀 소 키우고 나 농사 짓네. 나 그러니까 농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네.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건 개인이 농사 질 때 말하는 거고요. 우리 법인 만들어서 이제 농사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법인도 당연히 이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 돼야 돼요. 그 업무 집행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업법인을 10명이 만들었다. 그러면 3명 이상이 3명 이상이 농업인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농업법인도 당연히 농업 할 수 있는. 요즘에는 법인이 많죠. 자, 어쨌든 그 농업인 알았으면 요걸 이해하기 위한 전초 개념이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농지 소유. 아무나 소유할 수 없어요. 농지 소유 제한. 경자 유전이라는 건 농업인만이 경자가 뭐냐면 경영하는 자, 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라. 전이 이제 농지의 대표적인 거죠. 물론 답 과수원도 농지지만 우리는 흔히 그러면 농지를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자 유전이라는 건 밭 가는 자가 농지는 소유해라. 그러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지 마라. 그게 농지 소유 제한입니다. 그래서 아까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당연히 경자 유전의 원칙. 요즘 장관들 임명하고 할 때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농지 투기하고 이런 거. 그래서 농지법의 그 경자 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 항상 원칙은 시험에 안 나오죠. 예외가 시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외,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법에 이렇게 한 11가지 정도가 쭉 규정돼 있는데 그걸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인정해 주냐? 공적인 목적이니까 농업 경영이 목적이 아니어도 그게 이제 3가지가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경우, 그 경우가 2가지가 있고, 정책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6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당연히 공적인 사유,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꼭 농사 져야 농지를 소유한,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투기 안 한다고 보는 거죠.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 전용 협의라는 게 뭐냐면요. 농지 외의 용도로 이용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받을 필요, 같은 행정처끼리니까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공법에서 협의 나오면 행정청끼리 하는 것들을 협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청들, 즉 국가나 지자체는 농지 전용할 때 협의. 자, 이 협의라는 말에서 국가나 지자체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야 공법을 저랑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목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또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일정한 법 규정, 그 법을 왜 만들었겠어요? 다 일정한 공적 목적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법 규정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는 이런 경우는 경자 유전의 예외가 인정이 된다. 즉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자, 불가피한 경우란 건 상속의 경우. 자, 부모님이 농사 짓다가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아무도 농사 안 짓는다고 자식들이 농지를 상속 못 받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속은. 자식들이 농사 안 져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마찬가지 담보농지라는 건 뭐냐면요. 담보농지라는 건 예를 들어 시골에서 우리 농사 짓는 분이 농지를 담보를 잡히고 농협에다가 돈을 빌렸었어요.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농협은 경매하겠죠. 경매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경매가 잘 돼갈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농지는 아무나 살 수 없는 건데 그 경락인도 아무나 경락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2회 이상 경매를 했는데도 경매가 안 돼요. 그럼 할 수 없이 그 저당권자인 농협이
돈 빌려준 농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농협이 농사질 목적이 아니어도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잖아요. 돈 못 받았으니까 대신 받는 거예요. 그걸 담보농지 취득이라고 하는 거지. 아무거나 담보농지 농지법의 담보농지 취득이라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농협이 돈 빌려줬는데 못 갚아서 경매를 했더니 경매가 안 돼. 그래서 농지를 대신 취득하는 거. 이때는 농사질 목적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또 이 8년 동안 영농을 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즉 8년 동안 열심히 농사 졌어요. 돈벌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정든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가는 이농. 그러면 8년 동안이나 농사 졌는데 이제 너 농사 안 지니까 넌 다 팔고 가. 농지 다 팔고 가. 말이 안 되지. 나중에 다시 귀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년이에요. 뭐 5년 농사 짓다가 이농하는 건 안 돼요.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그런 경우는 또 허용해 줍니다. 다시 귀농을 할 수도 있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자, 농사만 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습을 해야 생산성이 높아질 거잖아요. 자, 이거는 영농은 아니죠. 영농이라는 건 농산물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영농인데 시험, 연구, 실습 당연히 대학교나 학교 이런 데서 시험, 연구, 실습을 잘해야 농사가 더 잘 된다. 마찬가지로 주말 체험 영농은 뭐냐? 도시민들의 여가 활용, 주말에 가서 노닥노닥 상추도 키우고 애들 데리고 가서 호박도 기르고 그런 주말 체험 영농 당연히 허용해 줄 만하죠. 이 전용이란 말이 중요하죠. 아까 협의는 국가 지자체는 협의해서 전용하지만 우리는 허가나 신고, 즉 원칙은 허가고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용도로 전용을 할 때는 신고를. 자, 이 전용이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는 농사 안 져도 되는 농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 농지개발사업지구라는 건 뭐냐면 농사가 잘 안 되는 농지는 한계 농지라 그래요. 그래서 한계 농지를 이제 여기는 농사 짓지 말고 개발하자 이런 걸 농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면 거기 안에 있는 농지는 앞으로 이제 농사 질 필요 없으니까 농사 짓지 않는 사람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경사농지라는 건 뭐냐면 농지는 평평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경사지면 이걸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하는 거예요. 경사도가 너무 심하면 뭐 이게 기계가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경사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 안 짓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영을 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절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다 농업인들이 농지를 농업 경영을 하고자 할 때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요건 이제 축약해서 놓은 거고 밑에 다 써져. 공적 사유, 불가피한 사유, 또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다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자, 상한이라는 건 뭐냐? 상한이라는 건 일정한 한도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은 아까 상한이 없다 그랬어요. 상한이 없다. 요즘은 소작농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의 농업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고령화가 문제죠. 그래서 오히려 기계화 영농, 농사 질 사람이 농지를 무제한 취득해서 해야 돼요. 따라서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제한 없이 이 제한 없이 이게 제한이 폐지된 게 꽤 됐죠. 자, 그러면 농업 경영이 아닌 경우도 아까 11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딱 세 가지만 상한이 있어요. 다른 경우는 상한이 또 없고요. 그래서 상속, 농업 경영을 하는 상속인은 농업 경영에 속하니까 제한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1만 제곱미터. 예를 들어 내가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10만 제곱미터를 남겨놓고 돌아가시는데 형제가 사형제다. 어머님 먼저 돌아가시고 그러면 각각 2만 5천 제곱미터씩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균등하게 4분의 1이니까. 그럼 2만 5 근데 내가 지금 회사 다닌다. 농사 안 진다. 그러면 2만 5천 제곱미터 중에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 1만 5천 제곱미터는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돼. 근데 안 파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임대위탁.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빌려줘요. 그 1만 5천 제곱미터를 빌려주면은 또 다 상속받은 농지를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임대위탁을 안 하면 상속받은 것 중에 1만 제곱미터만 상속을 1만 제곱미터만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내 상속분만큼 다 받아요. 받은 것 중에 소유를 1만 제곱미터까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안 하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또 아까 8년 이상 영농하다가 인농하는 경우 그때도 1만 제곱미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팔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인농할 때 당시 농지가 5만 제곱미터였다. 그럼 4만 제곱미터는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임대 위탁을 하면 5만 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상속의 경우 농업 경영하지 않는 상속의 경우 8년 이상 영농하다 인농하는 경우 이렇게 그 상한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도시민들의 그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지 소유는 1,0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1,000제곱미터는 개인당이 아니에요. 그 세대원 다 합해서. 제가 이제 가족이 4인 가족인데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우리 아들 둘, 4명 거 합해서 1,000제곱미터지 4명 각각 1,000이 아닙니다. 만일에 각각 1,000으로 하면 이거 얼마든지 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도 공 하나 떼고 3 곱하면 평이라고 그랬죠. 300평까지는 세대원, 전원 합해서 가능하다. 요거는 뭐 임대차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영농하는 게 아니라 가서 취미 생활하는 거니까. 어쨌든 상한이 원칙은 없다. 근데 세 가지 경우는 있다. 상속과 8년 이상 영농 인농과 주말 체험 영농 각각 1만 1천인데 요거 제한 없이 상속과 인농의 경우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자,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건 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뭐 늘 나오고 이거는 등기법 또 중개사법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등기할 때 있죠. 농지는 등기할 때 매매 계약서만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요 증명도 얻어서 같이 갖고 가야 돼요. 이 증명 어디서 가요? 관공서 가서 떼야 되겠죠. 그래서 시구 읍면장. 그래서 우리 이제 구에 있는 농지는 구청장한테 가서, 시에 있는 농지는 시장한테 가서, 군에 있는 농지는요. 군수가 떼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읍장, 면장. 군수 있는데 가려면 읍내까지 가야 돼요. 그 군청 소재지까지 가야 되는데 멀잖아요. 농사짓기 바쁜데. 그래서 읍장, 면장. 그래서 면에 있는 농지는 이제 면장한테 가서 요 증명을 받아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즉 농사 질 사람은 농사질 자격이 있는지 이 사람이 보아서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연구 실습 목적이면 진짜 시험 연구 실습 목적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행정관서에서 그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에 맞게끔 취득하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등기를 안 해주면 뭐냐? 소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칙은 아까 농지는 농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농업을 경영할 건지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등기소 가야 됩니다. 근데 군수가 아니고 읍면장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 공법에서 읍면장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데는 웬만하면 군수 정도가 하는데, 자 예외적인 경우라는 건 뭐냐?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는 건 뭐겠습니까? 경자들이죠. 농업 경영을 하고자 농지 취득하는 자들은 자 이대로 가야죠. 경영계획서 제출해서 취득 자격 증명 얻어서 등기해서 소유한다. 자, 요 경우를 주의하셔야 되죠. 우리 아까 정책적으로 아까 허용하는 사유들이 있었어요. 농업 경영의 목적이 아니어도. 그래서 시험 연구 실습 목적, 주말 체험 영농 목적, 경사농지, 또 농지를 전용할 때, 전용이라는 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니까 농업 경영 안 해도 가능하겠죠. 또 개발사업지구. 자, 이런 경우는 농업 경영을 하는 건 아니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얻어야 됩니다. 경영하는 거 아니니까 경영 계획서 필요 없지만 취득 자격 증명은 갖고 가야 등기해줘요. 자, 이런 사유, 공적 사유, 또 불가피한 사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경영하는 거 아니니까 경영 계획서 필요 없고요. 또 이 경우는 공적이고 한데 뭐 증명이 뭐 필요하겠어요? 투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해서 취득하는데 무슨 투기 우려가 있어요? 이 증명을 받으라는 것도 투기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그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투기할 건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럴 우려가 없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없어도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얻어야 되느냐, 얻지 않아도 등기할 수 있느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이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농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사유가 발생합니다.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 안 하면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팔으라는 거예요. 너가 취득한 목적, 예를 들어 농사 목적으로 취득해놓고 농사를 안 지어. 시험 연구 실습 목적으로 취득해놓고 안 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해놓고 주말 체험 영농을 안 해. 그 취득한 목적들이 아까 쭉 있었잖아요. 그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팔으라는 겁니다. 처분 사유가 발생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 농지법을 모르니까 그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처분 사유가 너는 발생했으니까 알아라 하고 통지를 해줘요.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통지해줘요. 통지한 날이 아니고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안 판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럼 명령을 때려요.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처분 명령도 이행을 안 한다. 그럼 이행 강제금 때립니다. 이행 강제. 이거 왜 처분 안 하겠어요? 왜 목적대로 이용 안 하겠어요? 투기 목적으로 샀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투기 목적으로 사는 농지는 대부분 도시 주변에 있어요. 도시 주변의 공시지가는 되게 비쌉니다. 그럼 이 이행 강제금 공시지가의 2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농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평당 200만 원, 300만 원 가요. 그 공시지가가. 그러면 그거의 20%면 얼마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거 언제까지 하냐? 팔을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 강제하는 돈이 이행 강제금이에요.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처분 명령 위반해갖고 이제 처분 명령 받았더라도 이행 강제금까지 가는 걸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때라도 팔면 되는 거예요. 처분 명령 받았더라도 처분하거나, 자, 근데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내 거 사주세요 하고 매수 청구하면 이행 강제금까지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농지법 강의 한 번 더 있으니까요. 그때 뵙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성재 교수님과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원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예외 사항이라는 교수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예외니까 중요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예외니까 오히려 더 눈여겨서 보셔야 되고요.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강의 내용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